안녕하세요, 머니스네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2차 북미 노딜 정상회담, 그 이유와 증시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진행 준비 단계부터 첫날까지 굉장히 순조로운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예상과 다르게 회담의 결과는 노딜로 끝났죠. 그러니까 합의문에 서명을 남기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빨리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담을 방향을 선회를 했는지, 그 이유와 이번에 회담을 틀었던 이유가 정말 쫑을 내려고 하는 건지, 속된 말로 이번이 끝인 건지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시간을 두고 연휴 기간 동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녹음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둘째 날 갑자기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회담 일정이 변경됐다는 속보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회담은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회담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양국 간의 합의문에 있어서 어떤 이제 서명을 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회담이 빅딜이냐 아니면 스몰딜이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노딜로 끝나버렸죠. 이 영상에 앞서가지고 좀 하나 영상 개인적으로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MSCI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국가별 주가지수 흐름, 제가 올려놓았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폭으로 변경이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라든지 대처가 가능하시니까 한번 꼭 보시라고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에서 전투기 요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격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담이 이루어지는 27일 인도 전투기 2대가 파키스탄 군인들로 인해서 전투기 2대가 폭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왔던 뉴스가 굉장히 자극적이었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가 전쟁을 시작했고 이로써 핵전쟁이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있었던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국경의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피셜에 의해서 소설을 쓸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항공기 전투기 격추 사건이 정상회담과 어떤 연결이 있나라는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는데요. 실제 보시면은 이렇게 전투기가 2대가 이렇게 요격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3월 1일 날 인도 전투기 조종사가 파키스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인도로 다시 송환이 되면서 긴장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이어갔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런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본국으로 송환이 되긴 했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전투기 격추되었던 사건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5월달, 6월달에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새로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당초 지지율이 80%대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은 20%대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 있는 여권은 현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을 외부적으로 긴장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결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서 있는 그 전투 또는 총격전이나 전투기 격추 사건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인도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날 26일 미국 본토에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급격히 통과되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발의했던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멕시코 장벽 건설을 하기 위한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셧다운이 있었고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여권은 야당과 힘겨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졌다라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결국에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미국의 내륙을 비운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급속히 신속하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이번에 그 하원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찬성이 245표, 반대가 182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공화당 의원이 13명이나 찬성표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공화당 내에서 얼마나 결속이 되고 잘 단결이 되는가가 시험 무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트럼프 비상사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설명드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세 번째가 바로 마이클 코언의 증언인데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 시간에는 미국 현지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방송 내용보다는 마이클 코언의 그 증언에 대한 방송 내용이 더 언론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이때 코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트럼프가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을 했다.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가 그동안의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에게 입막음으로서 금준 수술을 했다라는 증언으로 수표 사본과 함께 제시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것이 마이클 코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미국 현지에서는 언론에서 북미 정상회담 내용보다는 더 뜨겁게 언론을 장악을 했었고 TV에서는 계속적으로 방송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본인도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을 하기는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코언의 증언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네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공개될 밀러 특검에 대한 내용이 곧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밀러 특검의 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러시아와 선거를 함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된 내용들이 많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 생명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다 연결고리를 물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트럼프가 발의했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공화당에서도 있고 지금 상원에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편을 들지 않는 공화당의 의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고요. 지금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탄핵이 되느냐 또는 탄핵을 떠나서 2020년 재선을 함에 있어가지고 재선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 지금 북한의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트럼프, 즉 공화당의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불리하게끔 다 결정이 나버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트럼프는 긴급하게 회담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실제 트럼프의 트위트를 확인해 보셔도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보다는 코언이 증언했던 것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화난 본인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트위터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변국들 중에서는 일본이 좀 수혜를 보게 됐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회담은 노딜로 끝나고 지금까지 저펜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담에서 배제되어 있던 일본이 결국에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회담이 결렬됐던 부분이 일본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베는 직접 나서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김정은과의 만남을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가도 다른 여타의 국가들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회담이 종결되고 나서 트럼프는 또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중간에 트럼프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서명을 할 수는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미국은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경제 개방을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들어주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끝났다라는 것만 메시지만 남긴 게 아니고, 트럼프는 지금이라도 사인을 할 정도로, 서명을 남길 정도로 우리는 관계는 좋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몇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면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기자회견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례적인 좀 상황이 나왔는데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저녁 무렵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때 기자회견을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밝혔냐면은, 트럼프의 이야기는 틀렸다. 우리는 전면적인 경제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계적인 경제 개방을 원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했었다라는 식의 북한 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트럼프와 북한 입장과의 생각 차이가, 이견의 차이가 크고 좁혀질 여지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라 샌더슨 대변인의 백악관 대변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회담이 급속도로 끝나는 그 시간에, 그 찰나에 남겼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헤어지면서 악수하면서 찍혀 있는 이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김정은의 표정이 회담이 이렇게 긴박하게 끝나는 거에 대비해서 좀 밝은 표정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진으로 통해서 어떤 두 사람 간에는 뭔가가 말하지 못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힘든 어떤 이유가 있음을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에어버스를 타고 본인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는 식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회담 자체가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좀 보류가 되었다. 근데 이 보류라는 것 자체가 조금 기약이 언제인지는
현재 트럼프의 신변과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주식시장의 지수 흐름을 보면은 보시면은 다우존스도 올랐고요. 소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상해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일본 지수도 한 1%,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같은 경우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한국 증시만 역시나 1.76%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무조건 한국 쪽에 만약에 증시가 외국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가지고 안 좋았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도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내일 증시가 개장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초반에는 안 좋게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 증시의 흐름도 역시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상승하는 분위기였고요. 인도, 베트남, 유럽,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국 다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중요한 중국 증시의 흐름 보게 되면은, 중국 본토로 들어갔던 자금 동향은 우선 상해 순유입액 이어나갔고요. 심천도 순유입액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홍콩에서부터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상해 증시의 흐름, 그리고 심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 흐름이 상해에서 보였고요. 심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순유입액이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주간의 자금 흐름에서 순유출이 생겼던 홍콩 상해 증시 흐름 자체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이런 부분이 단기 급등했던 부분에서 입절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번에 자금에서 순유출이 홍콩 증시에서는, 홍콩에서 상해 증시로 가는 자금이 순유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난 열흘 동안에 증시 자금의 순유입액을 끌어왔던 유입액 상위권에서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증권, 은행, 보험사들, 즉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위권 밖에서는 항공사들의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중국 증시가 과거에 강세장이 오기 전에 왔었던 자금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금 기대를 가져볼 만한 중국 증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보소나로에 대해서 극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소나로에 대해서는 57.5%가 찬성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66.9%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최저임금 자체가 예정되어 있던 인상폭보다 작은 폭으로 대통령이 승인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라질 현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바로 총기 소유에 대해서 쉽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허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 소유를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52.6%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연금 개혁, 가장 중요한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45.6%가 반대를 하고 43.4%가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개혁은 브라질 행정부에 대한 개혁은 62.2%가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보소나로
행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첫 번째 여론조사는 결과는 나왔다고 뉴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MSCI 지수 변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중국 A주 비중 확대한다는 MSCI에서 중국 A주 비중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트남도 이제는 프론티어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지수 섹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베트남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는 프론티어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오니까 베트남으로는 자금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외인들의 자금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할당되어 있는 다른 시장에서의 자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패시브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뉴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 우량주 코스피 200 중심으로 하는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더 힘든 그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분간 베트남, 중국, 일본 중심의 아시아 시장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그 이유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증시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신변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공백의 기간 동안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면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를 펼칠 것인가를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신변에서도 급격하게 안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한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대응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손을 대기가 힘들 정도로 북한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입장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트럼프는 코원에 대한 본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언론에서 할애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중국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의 농산물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 빨리 철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을 생각보다는 빨리 종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뉴스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인도의 총리 선거가 끝난 이후 또는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기 선정되는 총리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인도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도 증시에 지금 자금 담고 계신 분들은 단계별로 엑시트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이 난 대로, 손실 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인도 증시에서는 투자하는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